이호테우 해변은 경관이 아름답고 공항에서도 가까워서 찾아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 빨간색 말등대로 유명한 곳이죠.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이틀 전에 이른 아침 지역 주민이 해변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해변이 아니더라고요. 모래 반, 쓰레기 반이었습니다. 제주의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이후에 밤늦게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못하게 되자 관광객들이 해변으로 몰려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밤새 놀고 해변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 겁니다.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대신 해변을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들은 해변으로 몰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가로등을 꺼버렸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건 말처럼 근사하기보다 되게 유쾌하지 않고 치사하고 고된 일입니다. 다만 그 어려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참고 애쓰고 개선할 뿐이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가운데 어느 것도 서로에 우선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말하고 싶을 때 책임감을 떠올리고 책임감을 권하고 싶을 때 자유를 염려하는 내 안의 균형 감각을 찾을 때 이 길고 긴 방역 위기의 터널에도 비로소 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콜라 쉐이커의 허쉬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이게 2000년 초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의 OST였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시원한 공포영화 보고 싶네요. 김선영님, 말만 들어도 부끄럽네요. 왜들 그럴까요? 아이들이 볼까봐 두려워요. 그렇죠. 아이들이 근데 이 시국에 제주도에 이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자 해서 따라갔다면은 뭐 좀 마음 한켠으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요. 좀 참았다가 다음에 가시지. 1928님,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일까요? 아름다운 해변은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특별한 전쟁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사 재밌죠. 최근에 썬킹 교수님이 전쟁사 관련해서 책을 내기도 했고 듣고 있습니까? 내가 또 이렇게 홍보해준다 또. 밖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썬킹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성 좋은 게스트 썬킴입니다. 아유, 예,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남북이 오전 10시를 기해서 통신 연락선을 전격적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북쪽에서 차단을 한 지 413일 만이고요. 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브리핑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소식 들어도 딱히 낙관적이지가 않네. 그래도 다시 끊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솔직히. 아니 뭐 근데 우리가 끊은 적이 있나?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필요할 때 연결했다 또 필요할 때 끊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배 아니에요. 예. 아유 참, 예, 그래요. 예. 아무튼 네, 복원했다니까 좋은 소식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어야지. 예. 그렇죠. 역사 속의 특별한 전쟁사. 전쟁사 앞에 특별한을 붙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네. 예, 전쟁이라는 게 참 그 인류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하고 미련한 모습인 동시에 네. 또 그 당대의 기술이 총동원되고 또 영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인류 전체 역사 큰 틀에서 보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네.
전쟁이라는 게 참 복잡한 일 방금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기술은 네,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부터 시작해서 예. 등등, 레이더도 그렇고. 네. 맞아요. 레이더. 레이더. 요즘 뭐 자동차에 들어있는 그런 그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쟁 관련한 그런 그 무기 체계 관련해서 더 먼저 기술이 발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쉽게 쓰는 티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쟁 때 그 어떤 공기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거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면 그 왜 저기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그렇죠. 그 왜 방독면에 들어가는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티슈 같은 것들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끼도 그렇고 바바리 코트도 그 마찬가지고. 네. 그 솔직히 말해서 에디슨의 그 수많은 발명품 같은 경우에도 에디슨이 뭐 단독적으로 물론 만들었다고 자기는 주장하겠지만 아니지. 대부분의 그 기초는 남북 전쟁 기간 동안에 그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놨던 걸 이제 에디슨이 특허를 먼저 냈죠. 그렇죠. 예, 특허를 내는 데는 참 에디슨이 요거 해볼까? 에디슨 최고. 역사 속에 억울한 사람들. 다음에 그거 하자. 벨 막 이런 사람들. 벨 같은 분. 에디슨이 아무튼 특허 내는 속도로는 1등. 2등을 기억을 안 해서 역사는요. 네. 개발하면 뭐해 특허를 내야지. 아무튼 자 특별한 전쟁사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선정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쟁사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너무 크고 넓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미드웨이 해전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미드웨이 해전 한번 얘기하긴 했었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예. 그 전세가 완전 역전이 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논스톱 해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가 미드웨이 해전인데 그때는 약간 맛배기로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은 미군이 떨어졌어요. 일본 해군과 일본 공군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해군과 공군은 그 당시 졌는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네, 저는 이제 좀 특별한 전쟁이라고 하면 두 개 정도를 좀 꼽아봤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전쟁.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긴 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한 군사 강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지간한 전쟁은 다 이겨내는데 이 문제는 이 물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온 국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소수가 이겼던 어떤 전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전쟁의 국면에서 아까 기술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무기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지연 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야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무기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중에 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전쟁을 제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가장 내 머릿속에 인상 깊은 전쟁. 부부의 전쟁 이런 거 말고. 저는 근데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인류가 전쟁이란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극적으로 전환된 얘기라서. 그렇죠. 최초의 그 대량 학살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되게 명예로운 일이고 뭐 일렬 한 열이 쫙 쏘고 또 다른 한쪽 열이 쫙 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지독한 참호전과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특히 그 가스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에 대한 재평가 혹은 전쟁에 대한 어떤 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전쟁이라 1차 세계대전이 가장 좀 그렇죠. 1차 마음에 남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참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그 전까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 대 열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쏘고 이제 후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맞아요. 웃으면서 참전했다고 하죠. 그 7월에 이제 개전했지 않습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전엔 돌아올게 얘들아 아빠 갔다 올게. 그렇지. 소풍 가듯이 갔는데 크리스마스 땐 돌아왔어요. 4년 후 크리스마스. 4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사실 서양에서는 그 세계대전 바로 직전까지 저게 아주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개인 간의 그렇죠. 어떤 그 명예 전투라고 하나? 네. 권총으로 결투. 근데 이런 게 그냥 다 권장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대상으로 권총 대결을 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1차 세대결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그게 없어졌대요. 명예 대결이. 이게 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 인식이 또 제고가 되는가 그런 뭐 계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한데 자 전쟁사 그러면 한국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뭐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하고 평양을 연결을 하는 어떤 연락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고 평양성 전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요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작가님. 평양성.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수적으로 열세인데.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옛날 뭐 그러니까 어지간한 전략 전술가들 포함해서 아주 예전에 뭐 손자병법에 이르기까지 네. 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수하고 보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 딱 약간 그 논외로 쳐지는 게 공성전이죠. 공성전에서는 약간 예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평양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양성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평양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평양성이 맞기는 한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성으로 간 거는 나중에 평강공주의 아버지인 평원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160년 동안은 한 귀퉁이의 산 속에 있었어요. 대성산성하고 안학궁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새롭게 도읍지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도읍지라는 게 강을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평원왕 때 한 30-40년을 준비를 해서 지금의 대동강 옆으로 옮겨옵니다. 대동강 옆.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원래는 장안성이에요. 장안성. 네, 그래서 평양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장안성이고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성이어서 궁궐이 있는 내성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중성, 그다음에 북쪽에는 북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외성을 만들어 놓아서 그러니까 한 4겹 정도로 되어 있는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겹겹이. 네네. 이거 되게 진짜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진격의 거인이네. 진격의 거인.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하늘에서 보면 위처럼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위처럼 생겨서 밑에서부터 외성, 중성, 내성, 북성. 봐봐 이거 진격의 거인이 이거 보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당시 일본 성도 그 번주가 살고 있는 성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었어. 알았어요. 묻자고 하는 얘기지 또 이렇게. 웃었어. 네. 알겠습니다. 예, 평양성.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성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만든 게 586년이니까 사실은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평양성이라는 걸 운용해 본 게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유명한 수나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때 이미 이제 수나라와 1차 전쟁은 이미 수 문제와의 전쟁은 시작이 됐던 거였고요. 수 양제 113만 대군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12년에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사실은 요동 방어선에서 거의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로 볼 때는 이 113만 대군을 다 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어떤 보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30만 명을 따로 추리잖아요. 이 30만 명을 따로 추린 게 별동대입니다. 별동대. 그래서 그때 작전을 세운 게 뭐냐면 고구려가 청해 작전을 쓰니까 성들 하나하나 공격하는 게 너무 힘든 거고. 그러겠지. 그리고 또 성 밖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군량미만 들고 평양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잡자. 한 명이 다. 네. 왕을 잡자. 평양성을 잡으면 그놈의 뭐 안시성이든 건안성이든 오골성이든 이거 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 작전은 굉장히 탁월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 뚫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른바 병행 작전을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 가서 또 전쟁을 한 달을 두 달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군량미를 수군을 통해서 원래 비사성 쪽에 있던 수군을 다시 대동강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거기서 스탠바이 해라. 라고 해서 수군에게 굉장히 많은 양의 식량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상황이 고구려 첩보망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을지문덕이 지금 별동대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평양성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불리해지는 거죠.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 있었던 또 다른 장군, 당시 이제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건무, 나중에 영유왕이 되는데요. 이 건무가 한 30살 정도 된 굉장히 이제 고구려 왕들이 이때는 좀
평원왕, 영양왕, 영유왕은 전부 다 칼을 잘 쓰고 병법에 탁월했다고 해요. 역시. 직접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수나라와의 요격전을 먼저 일으켰던 영양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역시 어떤 병법에 이제 탁월했다고 보여지는데 을지문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수군을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군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원래 명령을 받은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였으니까. 한 100명 정도 데리고 나가서 약간 앞에서 알짱거렸던 약 거예요. 올리는구나. 그렇죠. 야 나와라 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죠. 니네들이 뭐 중국에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군대를 몇 명 보냈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최정예 부대가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쫓아가는데 계속 패배를 하는 거죠. 고구려군이. 저걸 눈치를 못 챘을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걸 눈치를 못 채는 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군 대장이었던 내호하가 이게 공이탐이 났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우리 고구려 쪽 병사 중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중국. 네, 그러니까 도발을 잘하는 거지. 앞에 가서 야 천안문 막 이러면은 야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지. 윤문식 씨 같이 야 자식들아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자체 병력이 그러니까 당시 수군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10만 명 이상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4만 명의 정병을 추립니다. 추린 게 4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4만 명을 가지고 이제 평양성을 드립다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평양성이 깨져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열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 시가지가 펼쳐지니까 이 중국의 수나라 군대가 노략질을 하느라고 정신을 놓은 그 사이에 그건 또 일부러 남겨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물건을 좀 흩어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호가 갑자기 흩어지니까 권무가 이끌고 있었던 중국 쪽 기록에는 500명.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성을 지키는데 당시 이제 을지문덕이 이끌고 나갔던 군대가 최소 15만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1, 2만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500은 아닌데 아마 중국 쪽에서 이거를 사서 기록을 뭔가 이렇게 깎아내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500명이 쳐들어왔던 4만 명을 괴멸시켜 버리니까 내호화의 부대가 더 이상 대동강에 머물 수 없게 되고 그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만 5천 명의 별동대가 도착을 했는데 보급이 없어요. 보급이 없다.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맞아요. 보급 없으면 끝이야. 네, 그래서 무기와 식량이 없는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장 우중문 씨 이제 너의 공이 이제 또 하늘 땅에 닿았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갈게 하고 돌아가는 길에 살수해서 그 이후에 살수해서 그래서 그때 기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수나라군을 거의 전멸시킨 전쟁이 그 유명한 612년의 살수대첩이 되는 거죠. 살수대첩. 그래서 우리는 살수대첩을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이 평양성에서 앞에서의 그 전술 전략은 전투 그다음에 이제 권무의 어떤 활약 이런 것들을 놓치면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덜 다루어지죠. 그렇죠. 살수대첩은 빵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낙성대를 무슨 대학교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네? 나도 무슨 소리야? 미안합니다. 네. 광고 듣기 전에 짧게 살수대첩 교과서에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아주 기억에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청천강을 가보긴 했는데 그냥 넓은 개울이에요. 넓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공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뒤쫓아가서 저걸 공격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거기가 그냥 말로 건너갈 수 있는 제가 갔을 때는 청천강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제 기억에 교과서의 그림은 약간 무슨 청계천 느낌으로 굉장히 넓어요. 그거 넓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추격전을 통해서 적을 괴멸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안시성. 자, 다들 기억하시죠?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한 안시성 전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자, 승리는 백성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운 안시성 군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안시성에서 안시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성주 양만춘의 역할로 나왔던 이 배우는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조인성, 2번 마동석, 3번 브래드 피트. 일단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우리 PD님께서 특별히 힌트를 이렇게 달라고 주문하셨어요.
내가 먼저 결혼해서 미안해. 내가 지금 바빠서 널 만날 수도 없는데 내가 시간 되면 너 만나줄게. 여기가 발리야. 진짜 SBS가 되게 좋은 방송국이에요. 개인이 전파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연출 게 PD님께서 시키셨어요. 네, 진짜 좋은 방송국이에요. 사실은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예. 안시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 네, 이거는 그 성 아니야? 아니 근데 성. 네.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힌트예요. 1번 조인성, 2번 마동석, 3번 브래드 피트.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연섭의 마이 러브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특별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1부에서 평양성 전투까지 우리 살수대첩까지 네. 예 알아봤고요. 우리 1570님이 아까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답은 발리에 간 맹구. 내가 결혼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또 맹구가 아니라 조인성 씨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조인성을 흉내내면은 맹구가 되고 맹구를 흉내내면 도대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뭔가가 되는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 근데 그 영화 그 이제 안시성에서 박성웅 씨가 예. 그 이제 자기가 더빙을 안 하고 자기가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그 대사를 쳤는데 약간 그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더빙을 했으면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물론 노력은 가상하나 너무 이제 딱딱한 거예요. 这是安七성我是张태종 그럴 때는 북방민족 언어를 이렇게 네. 하면은 되게 어울리는데 우리나라 배우들 왜 아, 저기 저기 최종 병기 활에서. 네. 활처럼 아니면은 왜 우리 저기 남한산성처럼 네네네. 아 여기 되게 어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소리 되게 착 깔고 무섭게 발음하면은 그 여진어가 그 유성룡 씨가 류성 씨 너무 잘해. 실질적으로 만주어를 그 담당 교수한테 배웠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참 그 톤이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덟 시부터 그러니까 멋있어. 신승민님이 지난주에 우리 우연히 TV 채널 돌리다가 이만갑 봤는데요. 웅디랑 썬킴님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썬킴 보더니 저 아저씨 유명한데 하길래요. 저도 모르게 개그맨이야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이상하게 눈으로 보면서 썬킴님이 엄청 유명한 EBS 영어 강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지웅 씨에서 너무 재밌어서 썬킴님 본업이 개그맨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개그맨이기도 하지 않나요? 관공서에 가서 직업란에 예. 그냥 무직이라고 써요. 저도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 역사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지지난 시간에인가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죠. 이것이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첫 본토가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12월 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치욕의 날 연설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아니었나요? 그렇죠. 사실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 테러니까. 테러니까. 예. 그러니까 유일한 그 본토 공격이었는데 네.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전을 했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것 같이 객관적인 전력은 일본이 위였어요. 그 당시에.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에. 공습을 당했잖아요. 미국이. 그럼 보복 공습을 해야 되는데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도. 거기까지 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일본 본토까지. 그래가지고 본토까지 갈 연료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전투기를 일단 항공모함을 띄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갈 항공모함도 부족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뭘 생각을 하냐면 방법이 없나 하다가 그때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내가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실어가지고 도쿄 앞바다까지 가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전투기도 가까스로 이륙하고 가까스로 착륙을 하는데 항모에 폭격기가 이륙을 하고 착륙한다는 건 이론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난 해보겠다. 그래서 둘리틀 중령이 캘리포니아 사막에 그 당시 미국 항모의 그 길이
그 캐리어 예. 이 활주로 길이와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예. 계속 무한 이륙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관총도 떼보고 뭐도 떼보고 이것도 실어보고 해서 겨우 이륙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중량을 계산해내요. 갈 수 있다. 그래서 B-25 폭격기를 그 당시에 요크타운 그 항공모함에 실어가지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륙은 돼. B-25 폭격기가 항공모함에서 착륙이 안 되는 착륙이 거예요. 어렵구나. 짧아서. 그래가지고 죽을 각오라고 다 유서를 쓴 다음에 그 둘리틀 중령과 둘리틀 특공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요크타운에서 발진을 한다. B-25가. 그렇지만 도쿄를 공습한 다음에 착륙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우리 운명의 시레인에게 맡기고 장개석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본토로 날아가서 중국에 착륙하자. 맞아요.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요. 동상도 있어요. 드리틀 폭격대. 맞아. 예, 네네. 예, 그래서 둘리틀 폭격대가 그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예. 성공했다기보다는 도쿄 시내에 폭탄 몇 개를 떨어뜨려요. 사상자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일본에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다. 일왕이 있는 수도에 얘네들이 폭격이 가능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가능하지 그럼. 아니 뭐 그러면 하늘에 뭐 무슨 일왕이 베리어라 뭐 무슨 투명한 방어막이라도 했는 줄 알았어. 만다버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예. 아시다시피 그 일본 그 태평양 예. 그 함대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해군사령관. 해군사령관. 예.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다 그 태평양을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태평양을 우리가 일본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섬을 하나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섬을 장악할까 딱 선 그어버리고 미드웨이를 이제 딱 지목을 하는 거죠. 예. 비밀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도쿄 공습 당한 다음에 보복 공격을 할 건데 태평양 상에 있는 섬 중에 하나를 얘네들이 점령할 것 같다. 근데 엄청 많잖아. 많잖아. 지금 봐 되게 많아. 갈 수 있는 데가. 영국 그 첩보 당국에서는 예. 또 싱가포르라고 얘기했어요. 필리핀이라고도 얘기하고 알라스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라고 한 것도 있고 하와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미치는 거예요. 그 머리가 터지지. 머리가 터지는 공격을 할 건데 어느 섬인지는 모르겠다. 어딜까? 어딜까? 하다가 우리가 저기 미국 정부 당국에서 도청을 했는데 계속 AF라는 단어가 나와요. AF 공격 준비가 지금 완료됐다. AF로 출격은 언제 하는가? AF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AF 날씨는 어떤가? 이 AF가 목적지는 맞는데 AF가 뭘까?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스 나도 그 생각했어. 아산 포항이에요. 예. 오토포커스 성능이 참 좋나 봐요. 일본 카메라가. 예. AF가 어딘가 예. 미치는 거예요. 미국 첩보 당국이. 예. 일본에서 이제 지금 그 AF라고 비밀 암호를 때리고 있는데 예. 찾아내라고 AF거든지. 그때 그 로슈포르라고 첩보 당국의 중령이 하나 있었어요. 로슈포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 당시 이제 미국 제독이었던 니미츠한테 제안을 하는데 니미츠에게. 그러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로슈포르가 그 AF는 미드웨이 같다. 내가 밑밥을 한번 던져보겠다.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제 암호를 치는데 약간 뭐야? 약간 이 허접한 암호를 쳐요. 뭐냐? 지금 미드웨이의 식수가 떨어졌다. 그렇지. 그리고 따따따따따따따 전문을 쳐요. 일부러 일본 들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 측에서 다시 이제 본국 도쿄에 보내는 전문에서 뚜뚜뚜뚜뚜 AF의 식수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렇지. 봐라. AF는 미드웨이다. 이게 우리가 전쟁사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대목 들을 때마다 너무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이거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니미치 제독이 이제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이제 그 미드웨이를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전력이 딸려요. 있는 항공모함 다 긁어 모아도 니미치가 3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까지는 저기 그 제공권도 제로기에 대한 파악이 아직 덜 돼가지고 미국이 제로기를 되게 무서워했기 때문에 많이 딸렸어요 좀 전력이.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제로센 전투기는 그 당시에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였어요. 그 당시까지는. 딱 그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 일본에서는 4대 항공모함이 출발했어요. 히류, 쇼류, 카가, 아카피 4대가 출발하고 니미치는 3대 가지고 이제 그 대항을 하는데 일단은 뇌격기 다 모으라고 니미츠가. 뇌격기는 뭐냐면은 어뢰로 공격을 하는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바짝 그 저공 비행을 하면서 어뢰를 떨어뜨리고 상승을 하는데 지금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뇌격기가 몇 대인가? 152대래요.
152대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일본 항공모함 4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니미츠 제독이도 뭐 누구든 간에 그 많은 전투기를 한꺼번에 운용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152대를. 그래가지고 약간 소심한 마음에 니미츠 제독이 그러면 152대 내격기를 한꺼번에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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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눠서 출발하자. 출발을 해요. 나눠서 운영하자. 영화 그 미드웨이 이번에 새로 개봉한 거 보셔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번은 아니고. 예. 50대가 출발해요. 부앙 출발을 하는데 함장이랑 뒤에 있는 부하들이랑 공중에서 싸워요. 저기 대장님 그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일본 함대는 오른쪽이란 말이요. 왼쪽 같은데요. 싸우다가 제로센한테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뇌격기들이 다 50대가 전멸을 해요. 니미츠 제독은 두 번째 50대 출발시키라고 부앙 출발해. 그래서 일단 가장 그 규모가 컸던 이제 카가에 일본 항공모함 카가에 어뢰를 떨어뜨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야 이거는 정말 이것도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회피 기동을 해요 항공모함이. 그래요. 그 카가의 선장이 오카다 함장이라고 있었는데 일본에 뇌격기가 딱 어뢰를 떨어뜨리니까 난다고요 어뢰데스. 뭐라 그런 거예요? 어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을 회피 기동을 하는데 항공모함이 피해 어뢰를 타요. 그래서 2차 공격도 제로센한테 다 전멸이 돼버려요. 3차 공격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3차 공격은 어느 정도 이 성공을 하는데 예. 지금 뇌격기들은 다 수면 위에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공격하려고 하는 제로센 전투기도 다 수면 위에 바짝 그 저공 비행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 그때 갑자기 저 위에 고공에서 전폭기 대대가 하나 등장을 해요. SBD 돈틀리스 그 급강화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급강화 폭격기. 얘네들도 몰랐어요. 지금 찾다가 우연히 본 거지. 저 밑에 일본 항공모함들이 있다고. 마침 자기들과 대적을 해야 될 제로센 전투기들은 저 밑에 수면 바로 위에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뻥 뚫린 고공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때다. 지금부터 모든 이 급강화 폭격기들은 급강을 하면서 지금 폭탄을 투하한다. 실시. 그게 그 영화 미드웨이의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거짓말같이 4대의 일본 항공모함이 5분 안에 다 박살이 나버려요. 이것이 나중에 니미츠 제독이 회고를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급강화 폭격기들 돈틀리스 대대가 5분만 일찍 왔든지 5분만 늦게 왔어도 왔으면. 미국은 졌다. 이 5분 때문에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Five Faithful Minutes라고 해서 운명의 5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또 이제 이 전투 이제 이후로 해가지고 그 이제 추락한 제로기를 미군이 수습을 해가지고 제로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또 겉으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했는데 하늘에서 분해가 다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전투기였는지 확인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 쉽게 상대할 수 있었던. 근데 이 그 뭐냐면은 항공 전대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밀덕이잖아요. 항공 전대가 뭐냐면 이 자동차 레이싱 경기 같이 이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수리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 모든 이 집단의 항공 전대라고 하는데 항모 전대라고 하는데.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항모 전대가 총 3,000명이었거든요. 3,000명이 총 출동해서 거기 다 수장이 돼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본 제로센이고 무슨 뭐식이고 운전할 비행 조종사들은 수리할 사람들은 없다. 연패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은 좋은데 너무 딱 그 기술력에 또 모든 걸 올인해 버리면은 그렇죠. 초반에는 제로센처럼 야 우리가 최고다 했다가 약점을 간파당하고 내구성이 형편없는 게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그게 가메가제의 도구로 전락해서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참혹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그 아카키란 그 항공모함이 마지막으로 침몰해 버리는데 그 위에는 벌써 제로센이 50여 대가 떠 있었대요. 바다 위에. 내릴 데가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빙빙빙빙 돌다가 굿바이 데스. 수장이 됐다고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좀 짧긴 한데. 네. 다룰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임진왜란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그 특별한 전쟁이라고 이제 제가 좀 꼽은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시긴 네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주대첩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돌멩이로 행주치마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적군을 물리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군에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16세기 말 17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일본군이에요. 예. 그런 부대가 무려 그 여러 대로 흩어져 있었던 거를 모아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전투 부대가 행주산성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우리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적군이 일본이네. 그렇죠. 의도한가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일본군이 이렇게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던 게 거의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주대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명량 정도만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키다 히데이아가 굴고 있는 군대가 따로 있었고 오니시가 따로 있었고 가토가 예, 따로 맞아요. 있었고 이시다가 예. 따로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 부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음. 그 모였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권율 장군이 이제 전라도에서 일정하게 승리를 거두고 이치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독산성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른바 한양 탈환 작전을 하는 거예요. 한양 탈환 작전. 조선시대로 보면 인천 상륙 작전인 거죠. 그래서 그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교두보로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안산과 행주산성을 놓고 하다가 이제 안산은 이제 무학재 있는 거기를 가리키는 건데 예. 결국 안산은 너무 가깝고 행주산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주산성을 교두보로 빼앗기게 되면 일본군으로 볼 때는 한양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총 어떤 전력을 집중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게 일본군이 이제 3만인데 행주산성 안에 있는 군대가 한 3천 정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대 1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게 권율 장군도 이순신 장군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굉장히 숫자 싸움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이 어느 정도 덤빌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군대를 준비를 하고 실제로 한 10,000명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다만 행주산성을 보니까 여긴 3,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좁잖아요. 좁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4,000명, 3,000명은 양천하고 시흥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아, 양천. 여기 네, 양천에다가. 그러니까 강 건너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언제든지 강 넘어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수군은 당시 이제 경기 수사가 한강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 건너에다 7,000을 놓고 강 북에 3,000을 놓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제 최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이제 조총이 굉장히 무서웠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이 이미 1년 사이에 1년이 채 안 된 사이에 개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신의 무게를 여기에 두는데 아니라 다를까 1차, 2차, 3차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행주산성에서 막아내는데 4차 전투에서 이제 목책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돌파의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 무기를 꺼냅니다. 그 무기가 그 유명한 변이중 화차입니다. 변이중 화차. 우리가 알고 있는 화차는 신기전 화차잖아요. 예. 이거는 장거리용이에요. 근접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벌판에서 싸울 때는 이게 굉장한 화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성을 놓고 성벽 하나를 놓고 위아래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성할 때는 별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화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을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용 화기인 승자총통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예. 이게 2인 1조로 쓰는 총통이거든요. 한 명이 장전할 때 한 명이 쏘고. 그렇죠.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는 그런 건데 개인이 들고 있는 화승총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건데 네. 이거를 40발을 나무 트럭 같은 데다가 이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2-3명이 들어가면 40발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건틀레 저기 게틀링건이에요, 게틀링건. 그렇죠. 게틀링건일 수도 있고 크레모아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40기를 행주산성에다가 박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만약에 발포를 하게 되면 한 개당 40개의 저희 총통에서 한 200개 정도의 총알이 날아가는데 그게 40개가 나가면 한 8,000개에서 10,000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군이 화들짝 놀랍니다. 이런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 대첩이 나중에 이제 4차, 5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을 확보하는 어떤 교두보의 승리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는 점. 그런 면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임진왜란을 또 다른 시선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행주대첩할 때 그 앞에 행주자 때문에 그렇죠. 이제 행주치마 또 뭐 돌멩이 이런 이미지로만 이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이 전쟁의 뒤에 숨어 있는 그렇죠. 실제 공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전쟁사로서의 그 큰 의미들이 충분히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무리 뭐 노력하고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역사 속의 특별한 전쟁사에 대해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조인성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박광일 작가, 선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선물, 믿고 듣는 듀오 멜로망스의 김민석, 정동환 씨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보컬 김민석 씨가 만기 전역후에 가는 첫 방송이라고 하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멜로망스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 악동 뮤지션 이선희의 전쟁터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